태기와 고봉 소통하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기와 고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게 된 연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8년 7월부터인가 광주의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2009년에 고봉 기대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광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사 기행식으로 연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책이 고봉 태계를 그리워하다 이런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퇴직하고 강릉의 폴리텍 학장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있을 때 다시 공부를 또 했어요. 해가지고 이 고봉과 태계의 관계, 태계와 고봉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책이 태계와 고봉 소통하다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 성리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논쟁은 태기와 고봉의 8년간의 사단 칠정 논변입니다. 사단 칠정 논변입니다. 그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었냐면은 1558년 10월 달부터 사실은 시작했을 겁니다. 10월이나 11월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안 나옵니다만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부터 이제 얘기를 드리면 고봉은 152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8년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는 32살입니다. 그리고 태계는 15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558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58세입니다. 나이는 26살 차이입니다. 26살 차이입니다. 근데 고봉 기대승이가 1558년에 과거시험 보러 갑니다. 과거시험 봐가지고 이제 뭐 문과 1등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을과 1등입니다. 갑을병에서 물과 1등에 합격을 해서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난 뒤에 서소문에 있는 태계를 찾아갑니다. 태계를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태계가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 언제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이것도 날짜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1558년 겨울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요 기선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병든 몸이라 문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덕분에 어제는 마침내 뵙고 싶었던 바람을 이룰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울러 깊어서 대할 데가 없습니다. 내일 남쪽으로 가신다니 추위와 먼 길에 먼저 몸조심하십시오. 덕을 높이고 생각을 깊게 하여 학업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봉은 합격해가지고 이제 광주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광주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저희 요새 같으면 발령을 조금 이따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맞아면 축하도 해주고 뭐 이제 부모한테 이제 자랑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봉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59년 1월 5일 날 태계는 편지를 한 통 더 보냅니다. 고봉에게. 광주에 있는 고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뭔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는 기정자에게 묻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 지내는지요? 뭐 해놓고 뭐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선비들 사이에서 그대가 논한 사단 칠정의 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 말이 뭔 얘기냐면 고봉이 태기한테 그 서성문에서 만난 날 당신 의견 틀렸어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단 칠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하고 씁니다. 이제 사단의 발현은 순수한 리인가닥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현은 기가 경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고봉이 한 2달 후쯤이나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제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558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1567년까지 이제 편지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집요하게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약 4년간입니다. 1562년까지 한 4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4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를 그 입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입지를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1559년 1월 5일 태기 고봉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가 사단 칠정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월 14일 날 고봉이 태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1559년에 또 이제 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62년 10월 26일 날 태기가 고봉에 네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사단 칠정 논변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1566년 7월 달에 고봉이 태기에게 편지 보내고 또 태기가 고봉에 편지 보내고 마지막에 태기가 또 편지 고봉에 보내서 사단 칠정 논변이 종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 칠정 논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단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칠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왜 이 논변이 일어나게 됐는가도 또 알아야 되죠. 왜 논리가 일어나게 됐냐. 자, 사단이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인이 예지, 그건 다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인지다냐, 뭐 수호지심이 뭐 의지다냐, 뭐 사양지심이 예지다냐, 시비지심이 지지다냐, 그거 다냐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또 칠정은 다른 분이 또 얘기를 한 것인데 칠정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죠. 그래서 희, 노, 애, 락, 애, 오, 욕 또는 애, 구, 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단이고 칠정입니다. 그런데 이 발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호가 추만입니다.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동생한테 말하자면 여기서 공부 가르치려고 여기 같으면 간단하게 만화로 그리듯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옆집에 태기가 살았대요. 하고 추만이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태기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정한 얘기 중에 이제 고봉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논란이 이제 터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주장은 이 주장입니다. 태계의 생각은 사단은 어찌 보면 요즘 말하면 이성입니다. 이성.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사단은 항상 선하다. 근데 칠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악일 수도 있죠. 탐욕 같은 건 악이니까. 그래서 태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칠정을 항상 우위에서 눌러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나쁜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이제 사단이 이고 칠정이 기인데 이와 기는 따로따로 놀면서 이가 기를 압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성론이죠. 이성론. 그런데 고봉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은 7가지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성과 뭐냐면 감정은 같은 것인데 행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태극기 그림이. 태계는 4단과 7정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개라는 얘기고, 고봉은 4단은 7정 전체 속에서 4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7대4, 7정 대 4단은 따로따로 있다고 대, 이것은 7포사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태계 주장, 고봉을 주장해서 이원론, 이원론, 주리론, 주기설, 대설, 인설, 뭐 사단같이 실존 구분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태계는 도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당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봉은 이것은 학문에서는 당위성이 아니라 무슨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진 동물인데 감정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성적으로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싸웠는데 싸운 것이 아니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편지를 태계가 고봉한테 보낼 때 사관이 가서 이제 누가 배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달해 준 사람이 중간에 필사를 합니다. 태계가 고봉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태계는 주로 이제 안동에 있고 고봉은 광주에 있을 때도 있고 서울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줍니다. 근데 중간에 필사를 했습니다. 그럼 필사를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필사한 그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우리 자유당 시절 때요. 정비석이하고 그 유명한 뭐 형법학자 유기천이하고 자유부인 논쟁이 한번 있었죠.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논박을 했습니다. 유기춘 씨가 전대 총장을 했었나요? 유기춘 씨는 형법학자 아니고요. 유기춘 씨는 다른 정치학자인데 그분 아닙니다. 이게 다른 유기춘. 예. 그분은 총장했고요. 예, 그분은 총장했는데 돌아가셨고요. 총장 유기춘 그냥 무교부장을 했나요? 그렇죠. 그 전남 총장. 예. 근데 형법학자는 유기천. 유기천이고. 네. 그래서 그걸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서로들 난처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논리가 깊어져서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26살이나 어린 사람이 자꾸 달라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계한테. 근데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고봉이. 굉장히 치밀하게 막 편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태계하고 편지를 쓰다 요거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욕심을 내가지고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한참 한 서너 번 봐야지 알 정도입니다. 요거만 보시면 또 모르고 다른 고봉과 태계에 관해서 다른 걸 좀 보아야지 잘 보이는 책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58년부터 태계와 고봉은 1570년 태계가 12월 7일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가 1570년 11월 17일날 편지가 태계가 고봉한테 쓴 편지가 11월 17일날 쓴 편지입니다. 그때까지 13년 동안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사단 결정으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 주고받는 편지가 태계도 모아놓고 고봉도 모아놨습니다. 고봉 집안에서도. 근데 고봉 집안에서 모아놓은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보니까. 태계가 갖고 있는 편지는 태계는 제자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하고
같이 대화하는 방식이 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맞아 요새 같으면 개별 멘토링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많으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봉 집안에서 있는 거 다 그대로 모아놔가지고 맞아 왕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양선생 왕복사라는 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양선생이라는 것이 태기와 고봉선생 왕복 편지다 그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편지.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요런 이제 한글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제 소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데 소통 얘기하기 전에 그럼 이 사단칠정 논변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사단칠정 논변이 나왔느냐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58년이라는 날짜 이때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명종 임금 때입니다. 명종. 근데 명종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대 사환이 1545년 을사사화가 끝났고 1547년 정미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웬만한 하자면은 선비들은 다 죽거나 유배가거나 다 싹쓸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윤원영이가 그러니까 저 명종임금의 외삼촌이 윤원영이가 다 좌지우지 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완전히 쓰레기들입니다. 전부 맞으면은 탐관오리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정치를 판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판인데 문정왕후가 모든 걸 좌지우지 다 했습니다. 이게 허수아비 임금입니다. 명종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정왕후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불교에서는 문정왕후가 조선 최고의 하자면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불교를 진흥을 해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승과도 만들었습니다. 승과도. 그다음에 여기 그 봉은사 여기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봉은사 주지 보우가 병조판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셌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은 다 무너져 본 겁니다. 앞에서 말로는 성리학했지만 무너진 상태 그때 동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이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철학의 문제 중에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성을 그 성자, 성으로 만약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이 성과 정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이제 달리 말하면은 유학에서는 니 기가 됐습니다만은 니가 이성이고 기가 감정입니다. 니 기가 됐습니다만은 뭐 기지를 그랬잖아요. 그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철저한 논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은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 이기 논쟁을 배웠을 때는 이 이기 논쟁은 태기와 율곡 이기 논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 수능 시험 볼 때 수능 교사들이 태기와 율곡 이기 논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곡은 태기한테 이기 논쟁에서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론이 나중에 가가지고 고봉이 죽고 난 다음에 고봉의 생각을 율곡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태계는 남인학파 쪽에서 그것이 이기가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성원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누구 나와 해갖고 다시 또 2차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율곡이 태계가 살아있을 동안에 선생님 생각 틀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고봉 묻혔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봉이라는 사람 이름 알도 못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에. 근데 나중에서 이제 실제로 역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꾸로 말하면 호남 위치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논쟁을 했느냐 하는 것에 논쟁 태도가 나오는데 이 장영광이라는 사람이 여연 장영광이라는 사람이 1629년에 이 사람도 하자면 김갱필이
왜 중손자이고 영남 남인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계는 항상 머물 거두어 감추고 겸손하며 깨끗하게 높은 절개를 지키는 도로 스스로 지켰고 고봉은 매양 발양되고 직설적이며 준절한 의리로 스스로 힘썼으니 두 분의 기상이 합하지 않을 듯 한데도 오직 독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며 싫어함이 없는 뜻은 더 친밀하고 정성스러워했다. 그리하여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지켜주었으며 고난 때도 있었고 경계한 때도 있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편지에서도 서로 권면한 것이 서로 붙들어주고 채찍질하며 절차 탕마한 내용이었다. 그러기에 비단 고봉이 태계 선생에게 질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계께서도 고봉에게 의뢰하여 유익함을 받은 것이 많았으니 그 탕마하여 성취한 것이 깊다 하겠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봉은 태계의 제자다고 얘기를 하고 태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음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태계가 고봉 다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는요. 고봉이 논쟁을 할 뿐 아니라 13년 동안 주고받으면서 서로 논의를 할 때 태계한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태계가 고봉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모세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소, 찾아봐 주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태계 선생이 선조임금한테 올렸다는 성악 10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0개도로 그랬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도 고봉한테 이거 보소. 내용이 어쩐가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계와 고봉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보면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거의. 오히려 고봉이 더 뛰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태계는 고봉 스승입니다. 멘토를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봉이 막 자기 얘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태계가 고봉한테 막 질책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3년간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 7전 논변은 이 정도로 놔두시고. 근데 태계하고 네. 민호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인가요? 이거 그만 뚝 뜨면 나오죠. 고봉이 7보다 4살인가 더 위인데요. 31살 차이가 될 겁니다. 예. 저 7이 한번 두드리면 막바로 나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567년에 명종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명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임금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침 공부 조강, 저녁 공부 주강, 정신 공부 주강, 저녁 공부 석강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신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공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얘기는 주로 한 대신이 강의를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조강, 주강, 석강을 합니다. 그 경연입니다. 경연. 그런데 16살의 선조 임금에게 공부를 맨 먼저 가르친 사람이 고봉 기대승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때는 태계는 안동에 있어가지고 서울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이제 고봉 기대승이었습니다. 근데 기대승이가 한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시비가 분명하고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의료음이 중요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고봉이 죽고 난 뒤에 선조임금께서 고봉이 한 말이 참 굉장히 뭐냐면은 임금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료를 다시 한번 모아라. 그래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 논사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논사록이라는 책은 나중에 정조임금이 보고는 이 책이 진짜 짱이다.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좀 놔두시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태계가 올라옵니다. 태계가 1567년에 선조가 즉위를 했는데 태계는 언제 왔냐면 68년 올라왔습니다. 1568년 7월달에 올라왔습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1568년 7월달에 올라와가지고 언제까지 서울에 있다가 다시 안동으로 내려가냐면은 1569년 3월 4일까지 있다가 내려갑니다. 이게 7, 8, 9, 10, 11, 12, 1, 2, 3, 8개월 동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일단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무진 6조서를 냅니다. 그때 해가 무진년입니다.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개통을 중의하여 인여를 온전히 하고 뭐 시신들 그 궁인들을 뭐 참석 이관하는 거 맞아서 뭐 명종 임금 쪽과 선조 임금 쪽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성악 칩도를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이거 바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이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올린 다음에도 완동해서 뭐 수정 작업도 하고 했는데 수정 작업을 하면서 태계와 고봉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1569년 3월 3일 날 태계가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이게 3월 4일 날 저녁에 3월 4일 날 밤에 선조 임금이 태계를 부릅니다. 자기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조가 태계하고 독대를 합니다. 당신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일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겠다 하니까는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조선 유학을 누가 책을 맡아야 되겠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보시죠. 그러니까는 그거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럽니다. 처음에는. 근데 자꾸 선조가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봉을 추천을 합니다. 고봉을. 근데 뭐라고 추천하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학에 있어서는 고봉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 그러면은 고봉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가 한 말이 다만 수렴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렴. 이렇게 빙빙 돌아고 하는 건 수렴 아닙니까? 다만 수렴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인구에 해자되는 말입니다. 수렴이 부족하다는 얘기가요. 그럼 그것이 나무 말을 안 듣는 소리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수렴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 수렴이란 말이 뭔 말이냐? 최근에 저도 이제 요 준비하면서 이제 신문에서 봤었는데요. 율곡이 경연일기란 걸 썼습니다. 자기가 경연을 했으면서 경연에 있었다는 율곡 2가 썼는데 그 책을 오학령이라는 전주대학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서평이 있었는데 그 책 내용에 태계를 평한 것하고 고봉을 평한 것하고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율곡 2가 고봉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학문이나 뭐니나 해서 진짜 최고다. 그래 놓고는 그런데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한테 싫어하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배척한다. 만약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좀 플러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저 신문에 나온 글입니다. 한겨레 신문 금년 1월 24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저 유림, 최인호 장편 소설의 유림 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사단 47논변이라는 그래서 고봉과 기대승의 이제 47논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편지 속에 고봉이 거친 성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친 성정. 딱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기는 고봉한테 너 성깔 좀 성질 좀 줄여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거친 성정을 좀 줄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성정이라는 것 자체는 조광조하고 비슷합니다. 혼자 막 다 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승은 근본이 원래 광주 사람 아닙니다. 태어났으니 광주 사람이지만 실제로 자기 조상은 행주 사람입니다. 경기도 행주 산성. 이게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왜 광주로 내려왔느냐? 그러면 자기 삼촌이 김효사와에 연루되어서 조광조 파라 그래가지고 처형됐습니다. 이게 김효 살인으로 희생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니면 형제가 자기 삼촌 집안, 자기 아버지 집안이 오형제가 되는데 바로 위에 형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이 기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혹시 해를 당할까 봐서 장성으로 내려옵니다. 장성의 틀을 잡고 자기 아버지는 요새 같으면은 광산구 실명동에 자리를 잡고 해갖고 둘이가 내려옵니다. 5 아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는 넷째입니다. 기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있었는데 그 김효사에 희생됐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자면은 시비를 가리고 차림으로서의 말하자면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1558년에 이제 고시 합격해가지고 59년, 60년부터 이제 이 벼슬을 하는데 63년에 그 명정이금의 외척인 이량이라는 사람한테 또 말하자면은 유배를 갈 뻔하다가 다시 뒤집어져가지고 그것이 이량이는 끌려가고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연루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연루됐던 사람이 뭐냐면 윤두수 또 뭐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기대승입니다. 그래서 주동자가 왜 주동자여가지고 그 기대승이 별명을 소기묘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묘사화의 주역처럼 기묘 이게 조광조 그런 쪽에 있는 사람처럼 해서 너는 적은 이제 피를 받은 사람이다. 그 소규모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기대승과 박소립, 윤두수, 윤군수, 허역. 그래서 기대승을 괴수로 지명하여 sak탕 관질하고 문에 출송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쫓겨나갖고 남쪽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6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563년에. 그러니까 이 거친 성정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1565년에 이제 1567년에 명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65년에 문정왕후가 돌아가십니다.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윤원영 일파가 이제 보우도 제주도 위배당하고 윤원영이도 이제 11월 달에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전만정이가 나오고 뭐저고 해갖고 했는데 그랬을지라도 1565년 이후에 보수파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싹 없어질 수 없잖아요. 끄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지금도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영의정 하던 사람은 이제 이중경이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성정 때문에 고봉 기대승이하고 이 훈구파들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파하고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1569년 6월 1일자 선조 수정실록에
당파의 형색이 노당, 소당으로 뚜렷이 갈라지다.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기대승리를 중심으로 한 젊은 학자들, 윤두수, 뭐, 이루고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젊은 사림들하고 이제 이준경이나 이런 나이 드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권율이 그 아버지인 말하자면 권철이 뭐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소당, 노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고봉이 소당의 대표고 요새 같으면 진보당 대표고 혁신당 대표고 혁신당의 후계님이 그러니까 고문이 누구냐면 태계 이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다 신진 사림들이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김계란 사람이 이게 배설했던 이 김계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태계 이황을 요새 같으면은 막말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산새요. 산새. 산에 있는 금수 산새. 새입니다. 새. 이게 산에 사는 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저기 한문으로는 산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벼슬했다가 또 쪼르르 집에 가버리고 또 벼슬했다가 또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버리고 그것이 한 60회 이상 그만하고 또 다시 가고 또 부르면 또 갔다가 살짝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와버리고 이런 몇 달 있다가 와버리고 그게 이 사람 니는 산새냐? 그게 니는 눈치만 보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태계 이황도 왜 그랬었냐 그러면은 자기 형님이 을사사화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고 난 뒤에 태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제대로 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힘을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봉을 눈여겨본 겁니다. 눈여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봉의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봉한테 자꾸자꾸 때를 기다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근면하십시오. 이런 얘기 자꾸자꾸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일부 이한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드는 파가 바로 소위 태계학파입니다. 그것이 태계학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힘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소당, 노당이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말을 듣고는 호봉이 성질을 내버립니다. 이제. 그래갖고 임금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뭐 이런 판사가 이런 말하자면 대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 쫓아내셔 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누구를 쫓아내? 아까 산세 얘기했던 김계란 사람. 쫓아냈는데 이것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쪽 파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영의정, 이준경 파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기대승익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기묘 명현들, 말해 기묘사화로 희생된 사람들 다 복작시키고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인종임금이 돌아가셨잖아요. 인종임금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명종임금 때 문정왕후가 하고 임금 대우를 안 해주니까 임금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걸 못한 겁니다. 뭐 하여튼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 했으니까 이준경이는 원로 대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기 노동부에 국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인제 2년밖에 하는 사무관이 사무실로 갖고 방에 들어가고 달라들면은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게 쫓아내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사성 자리에서 쫓아내갖고 집으로 또 내려갑니다. 저는 69년 12월 달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집에서 대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당시의 얘기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봉과 태계의 편지를 쓰다 이것은 한 110통 정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게 조선시대 정치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75년에 뭐 동인 서인 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 조짐이 벌써 보였습니다. 붕당 조짐이. 그리고 이준경이가 죽을 때 임금한테 편지를 쓴 거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 그러면서 쓴 것을 가장 진짜 의미 있게 썼던 얘기가 붕당을 막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파가 갈립니다. 한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경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말하자면 살인가이 아니라 중간에 끼어서 여자 같으면은 말하자면 썩은 부패한 집단들이 중간을 이간질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태계가 돌아가시기 12월 7일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말하자면 한 20일 전인 19페이지 보십시오. 1570년 11월 17일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마지막 편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절을 하며 답하여 올리는 편지 기승직 덱 이렇게 편지 앞에 부분이 절을 해야 답하는 기승직 덱 이렇게 편지가 갑니다. 첫 번째 자료가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은 내가 종래의 물격설과 무국이 태극설은 나의 견해가 잘못되었으므로 하고 그 전에 잘못됐다고 편지를 썼는데 고봉이 그 편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이 견해가 틀렸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고봉이 태계한테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태계 제자한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주위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태계 선생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고는 태계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한 1년간을 삐비고 앉았습니다. 이걸 맞았다 해야 될지 틀리다 해야 될지 못하고 이게 저러다 보다가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10월 달에 편지를 써갖고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못 받았는 줄 알고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의미 있는 얘기냐면요. 태계 이황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성리학, 이 사람은 주자서 전려도, 주자책이 120권이나 되는데 그 책 다 습득하고 주자서 전려도 쓰고 관련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봉도 그 못지않게 고시 합격하기 전에 1년 전에 주자 문록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아무리 틀렸다 그래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이론이 틀렸다고 합시다. 맞지 않는다 그래도 예를 들면 신진 학자가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서 당신 틀렸습니다. 한 신진 학자가 반박을 합니다. 자기 스승학자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틀렸다 하겠어요? 이 새끼 그거 그래 버리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맨 마지막이에요. 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삶과 어려운 시절에 더욱 몸을 아끼고 학문의 성취를 게을리하지 말아서 시대의 소망에 부응하기를 바라면서 삶과 답서를 올립니다. 요 얘기가 바로 죽비소리입니다. 요 얘기는 지금도 딱 들어맞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 자체가요. 이게. 근데 그 황 도는 뭐예요? 이황이 이 머릿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돈자요. 황. 입니다. 예. 이 황을 황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요.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1570년 12월 7일 돌아가셨습니다. 태계는. 예. 근데 태계가 돌아가셨는데 태계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그래서 쓰면서 내가 죽으면은 제사는 말하자면 상례는 무엇을 올리지 말아라, 어쩌라 저쩌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비문은 내가 이미 써놓은 것 여기 써놨습니다. 미리 자기 그 앞에다가 써놨어요. 써놓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어쩌고 죽어서는 어쩌고 그런 적이 다 써놨습니다. 명문을 다 써놓고 비도 다 써놨습니다. 싹 써놨어요. 싹 써놓고는 뒤에 부분에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묘갈명도 스스로 써놨습니다. 자기가 앞부분은. 그래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태도 많은 진성 이공 지묘 이렇게 앞에 부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 제일로 이제 종합해서 하는 얘기도 또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태어나서는 뭐 크게 어리석었고 나이 들어서는 병이 많았네.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했으며 말년에는 이미 별술에 올랐고 학문은 구할수록 멀기만 하고 관직은 사양할수록 자꾸 더 플러스 시켰네. 이렇게 자기가 다 써놨습니다, 이거. 근데 뒷부분에 이제, 하자면, 그 이력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강단한 양력인 이제, 이 선생을 어쩌고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만일 고봉 같은 놈이 내 비문을 쓰면 엄청 선생을 나를 칭송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고봉한테 맡기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고봉 네가 쓰되 칭송하지 말아라 그 뜻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갖다 딱 보고는 제자들이 고봉 같은 놈이 나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고봉한테 안 맡겼어요. 안 맡기고 박순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박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암능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벼슬을 양보했다 그래서 대제학자를 양보했다 그래서 엄청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성문에서 18년을 한 사람이고 영의정을 10년간 한 겁니다. 선조 시절에. 이제 여기 우리 보면은 기고박 그러잖아요. 박순, 박상 이런 사람 집안입니다. 근데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태기 제자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벼슬이 막 판선 이런 데 올라갔으니까 맡겼어요. 그런데 되게 문인들이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까는 다시 고봉한테 갔습니다. 고봉한테. 고봉이 썼습니다. 뒷부분을. 앞에 부분 말고 이제 묘비명을 썼습니다. 쓰면서 고봉은 어찌 보면 좀 고약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선생이 예? 나보고 쓰지 마라 했는데 내가 썼다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선생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써라 했는데 보세요. 여기 써놨습니다. 실제 그 말을 써놨습니다. 선생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많이 남에게 부탁해야 할 경우 이는 아는 사람 중에 기고봉 같은 이는 반드시 사실에도 없는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세상에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스스로 나의 뜻을 기술해서 미리 명문을 짓고자 하였으나 미루어다가 끝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 우리 아들아 이거 경계를 항상 챙겨라. 그래서 두 번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이 지금 안동에 태계 선생님 묘소 바로 옆에 그 묘비에 써 있습니다. 그 비문 내용이. 그러니까 고봉은 얼마나 말하자면 그 기록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당신 추앙한 것이 아니라 나보고 쓰지 마라 그랬는데 할 소리 쓴 것이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좀 꼬았겠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고봉은 영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봉은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했지만 영남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수한 적이 없으니까요. 공부를 가르쳐서 말하자면 도산서당에 앉아서 고봉하고 태계하고는 도산서당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태계와 고봉은 몇 번 만났느냐 하면은 최근에는 세 번 만난 건 정확합니다. 근데 요새는 또 4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평생에 4번 만난 겁니다. 4번이라고 치면. 4번이 어째서 4번, 저는 3번까지는 기억하는데 4번째는 모르겠어요. 3번이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첫 번째는 맞아 고시박 합격해갖고 이제 서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태계 선생이 선조 임금이 올라오니까 올라갔을 때 서소문 갔어요. 중간에 한번 만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569년 3월 달에 태계 선생이 이제 안동으로 간다고 허락받아서 내려갔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전송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또 잤습니다. 같이 잠도 자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안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태계는 고봉을 유학에 있어서는 최고인 사람이다. 그래서 통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계가 재밌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태계 아버지가. 태계는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유복자는 아닌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이 묘비를 자기 생전에 태계가 아들이 7명인데 맨 막둥이 아들이가 됩니다. 7째 아들이가 됩니다. 근데 생전에 자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리고 자기가 훌륭하면은 저 아버지도 해갖고 영의정 돼버립니다. 옛날에는 방금 벼슬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증은 조심해야 되는 벼슬이거든요. 즉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이니까 왜냐면 증직해 준 것이니까 줬다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묘비를 비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석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고봉한테 부탁한 겁니다. 고봉이 이제 1570년에 벼슬 잘려갖고 광주에 있을 때, 근데 고봉이 또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 하면은, 저 아버지 벼슬을 했으면은 저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줬을 거 아닙니까? 쓰면서 자기 아들이 벼슬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태계를 이만큼 훅가시해갖고 이만큼 이제 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이 칭찬해갖고 빔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계가 그걸 첫 번째 보고는 이놈 새끼야 우리 아버지 걸 써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벼슬 높인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써놨냐 하고 막 질책을 합니다. 갖고 몇 번 고쳐갖고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을 못 쓰고 말합니다. 왜 못 썼느냐? 이 돌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돌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 갈석이라고 있잖아요. 돌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걸 구하려고 하면은 다른 데서 사갖고 와야 되지, 거기서 이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다 몇 년 걸린답니다. 이렇게 좋은 돌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하고 내가 죽노라 그것도 유언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석을 내가 못하고 죽으니까 이미 비문은 써놨으니까 고봉이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자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장례 치리죠? 장례는 몇 달 후에 장례를 치르냐 하면은 몇 달이나 되겠어요? 장례가 12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무지개 늦게 했네. 예? 3월 21일이네. 네? 그렇죠. 써졌어. 그렇죠. 100일. 100일이구나. 네, 100일. 벼슬에 따라 다르답니다.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다릅니다. 장례가. 이게 이제 그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치를 때 고봉은 안동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동을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무등산 규봉항으로 올라갑니다. 선생님들 규봉항 가보셨어요? 규봉항 가보셨나요? 어디인지 몰라요. 규봉항 한번 꼭 가보십시오. 어디가 있어요? 무등산. 무등산이 넓잖아요. 어디? 무등산의 규봉암을 찾아가면 됩니다. 표시가 있으니까. 규봉암이 그 암자가 화순인이 어떤 이쪽에 무등산 이쪽 일대, 지리산 일대가 아니라 이쪽 일대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랍니다. 거기가 서석대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제일 높은 자리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화순 쪽인데 이서 쪽인데 이게 불교 암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등산 뒤쪽이에요. 뒤쪽. 뒤쪽 화순 쪽.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장례는 못 가고 장례를 오늘 하는 날이라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갖고 멀리서 본 겁니다. 보면는데 시를 쓴 겁니다. 시 내순가를 썼습니다. 시를 써놨습니다. 시를 세 순가 썼네요. 보십시오. 선생은 세상이 싫어 백운향에 가셨는데 한 제자는 슬픔 머금고 이곳에 있네. 멀리서 생각하니 오늘 무덤에 묻히실 텐데 사방의 구준 안개가 차츰 아득해 지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요. 참수 봅시다. 병이 많아 근년에는 몸조심하니 고봉도 아프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봄빛 따라 선방에 이르렀네. 오늘 도학이 땅에 떨어짐을 상심하노니 누구를 공경하며 다시 향기 기울고. 고봉이 이제 이놈의 나라에서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태기 같은 분이 계셔야지 되는데 그랬는데 2년 뒤에 돌아가셨고 1572년 10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고봉은. 돌아가신 것도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해갖고 이제 벼슬 내려오는 도중에 부안 쪽에서 돌아가셔 봅니다. 객사해보는 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년간의 이 태기와 고봉의 교류는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1558년 11월 달이나 됐을 텐데 그때부터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인 1570년 11월 17일까지 편지가 주고받은 110통이 정도의 편지가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계속된 겁니다. 근데 그 교류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고봉이 자식 죽은 얘기도 하고 태계가 손자 죽은 얘기도 합니다. 그 속에 편지 속에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하면 1560년에 하서 김인우 선생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장성에서. 근데 고봉이 하서 선생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태계가 하서 선생에 대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한다는 얘기도 하면서 별도로 자기 이제 그 아들한테 편지 한 통 보낸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오고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학문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조선 유학사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태계는 고봉의 누구인가? 태계는 고봉에게 누구인가? 고봉은 태계에게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면 태계는 고봉 입장에서는 태계는 누구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겸손과 절제와 또 포용력과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멘토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배웠습니다. 끝까지 고봉은 그 거친 성질을 못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고봉이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기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치사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고봉은 교육 쪽에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율곡은 뭐냐면 경세 쪽에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논문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태계는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고봉은 누구인가? 태계는 조선 유학을 중흥시켜줄 하나의 조력자로서의 고봉을 생각한 겁니다. 그 고봉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그리고 자, 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학문은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이 지치다냐 아닙니까? 시비를 가르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학문에 어중간하게 어중쩡쩡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충 봉합해버리고 마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밝혀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봉은 치열하게 자꾸 쪼묻고 또 까고 했습니다. 태계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당신 이거 맞소 틀리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태계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반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도반이고 성리학의 중흥을 위한 기반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칠정 논변이 요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갑니다. 이기 논쟁이. 그래서 결국은
영남학파 뭐냐면은 기호학파가 발려진 것이 학문적 근원은 이게 논쟁 아닙니까? 그래서 영남학파는 이쪽이고, 왜냐면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다고 얘기는 뭐 위에 있다고 뭐 지배한다는 얘기였고, 기호학파 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성의 시대입니까? 감성의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가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죠. 감성의 시대면은 사람들이 태계 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고봉 쪽이겠습니다. 그래서 고봉이 곽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곽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태계를 계속 곽강받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국악진흥원이 계속 뜹니다. 모든 무슨 안동에 유학 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율곡은 죽었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이렇게 율곡에 10만 양병서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자꾸 나옵니다. 실제로 거짓말이라 또 그러더라고요.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요새는 10만 양병서도 아니었다고 얘기 나오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그래서 혼합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혼합학이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이런 바탕들을 다시 한번 그 원전을 개놓고 실제 근거를 개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한문을 갖다가 번역을 제대로 하고 1차 사료들이 있어야지 잔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아, 좋았어요.